네, 정치화담야당 오늘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SBS 최선호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공개 일정 없이 인적 쇄신 방안에 대한 숙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최선호 논설위원. 네. 자, 이르면 오늘 비서실장 인선 발표가 있을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좀 늦어지는 모양이죠? 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워딩이 네. 현안이 산적한 만큼 늦어도 주말까지는 새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다음 주부터 공개 행보 이런 공개 일정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임박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일제히 기사들이 이르면 내일 뭐 일단 대통령 그 비서실장부터서 발표하는 걸로 뭐 이렇게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비서실장 후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검토설에 대해서 이 당의 중진인 권영세 의원 그리고 초선인 김용태 당선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 의원이 좀 굉장히 공격적인 면도 있지만 굉장히 또 대인 관계가 사실 좋습니다. 우리 대통령하고도 사실은 엄청나게 부닥쳤는데 대통령하고 나중에 굉장히 가까워져 가지고 핵심적인 측근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큰 문제는 없고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반인들의 인식이 지금 어떤지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에서 잘 판단을 하겠지요. 뭐 여러 좋은 후보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대통령과 국민 간에 뭔가 여론을 전달하는 그 창구가 벽이 있는 거 아닌가 혹은 왜곡해서 전달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또 여론을 대통령께 잘 여과 없이 왜곡 없이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이 또 전제 조건은 대통령하고 또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이 오셔야 되지 않나. 네, 자, 진수희 장관님. 네. 일단 권영세 의원은 뭐 아주 좋은 후보다 뭐 이렇게 칭찬과 지지를 표명을 했는데 자, 김용태 당선인의 생각은 좀 약간 다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듯 하면서 예.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비서실장을 아마 먼저 인선을 하시는 게 이제 맞다고 보는데, 총리를 예컨대 박영선 전 장관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인사를 발탁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과 가깝고 늘 24시간 소통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바깥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쓴소리도 얼굴 붉히면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대국민 이미지는 좋으나 이제 그 대통령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이런 관계라면 그 비서실장 하시는 분 쪽에서도 쓴소리를 대놓고 또 하기는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관계일 수 있는데, 장제원 의원 정도면 뭐 대놓고 얼굴 붉히면 쓴소리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소원해지지도 않는 그런 정도 거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어쩌면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왜 윤석열 검찰총장 그 청문회 과정에서의 그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그 날카롭고 거세게 사실은 추궁하기도 하고 청문을 했거든요. 그때의 어떤 초심 이런 걸로 장제원 의원이 돌아가서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장 위치에 가서 그때의 그 초심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비서실장 업무를 한다면 뭐 대통령뿐 아니라 이 정부 여당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대신 총리를 좀 굉장히 협치의 성격이 강한 그런 좀 파격적인 인사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 장제원 실장 카드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재성 수석께서는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평가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야말로 대통령 비서실장이니까 대통령의 비서 아니에요. 네. 비서 중에 실장. 그래서 대통령 맘인데요. 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비서실장이 어떤 인물이 좋은가. 그거는 뭐 진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할 소리 하고 또 때로는 뭐 얼굴 붉힐 각오도 하고 이런 그리고 대통령한테 좀 설득력 있게 좀 다가갈 수 있는 분이면 좋죠. 그래서 대화 관계 뭐 이런 거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뭐 누가 실장이 된들 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가장 보기 드문 그런 대통령을 누가 설득할 수 있고 또 누가 앞에서 또 대놓고 얼굴 붉힐 수 있고 뭐 그런 분은 저는 없기 때문에요. 비서실장 놓고 평가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진 장관님께서는 뭐 전제로 총리가 이제 상당히 좀 파격적인 인물, 예를 들어 뭐 박영선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됐을 때 이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이번에 총선 참패 후에 소위 예. 말해서 인사, 네. 인적 개편, 네. 또 인적 쇄신 뭐 이러는데요. 쇄신은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가 아니, 그러니까 국무총리든 예. 그래서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쳐 지나가듯 거론됐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심지어 파격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박영선 카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제 표현입니다만 대통령이 인사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거나 그렇게 할 마음이 실제로는 없는데 네. 지금 보면은 공교롭게도 파격적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뭐 노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흔적들을 좀 남기고 네. 심지어는 홍준표 시장이 총리하고 비서실장을 김한길, 장제원 두 분을 추천을 했다라고 기사가 이렇게 나고 홍준표 시장이 그걸 얘기를 해버리는 네. 이런 것도 결국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이러면서 결론은 대통령 마음대로 네.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해서 쇄신은 저는 어렵고 파격 카드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제가 파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선 전 장관 예만 들었는데요. 유승민 그 전 의원의 경우도 굉장히 파격 인사라고 할 수가 있죠. 같은 당이지만 그렇죠. 네. 어쩌면 협치 카드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 정도면 민주당에서 인준 과정에서 거부하거나 반대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정도 카드를 쓰면 비서실장은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네.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인물로 하는 그런 조합이 어떨까 하는.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유승민 의원님과 같은 분들이 거론이 되고 이러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네. 엄청나게 이제 플레이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현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대통령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런 과정에 총선 참패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정말 이 정권 심판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러다가요. 지금 인사를 어떻게 할 거냐로 모아지면서 대통령의 존재감이 다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나름 벌면서 네.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서 결론은 제가 보기엔 대통령 마음대로 간다. 그런데 유승민 카드, 뭐 박영선 카드 이런 것들은 실제가 어떻든 간에 네. 이런 게 거론되고 혹은 또 그런 것을 트라이했다는 이제 흔적들이 뭐 보이고 하면은 이게 다 대통령이 이 국면을 조금 그래도 잘 넘어가는 그런 어떤 인사 플레이 과정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네. 유승민 의원이 될 리가 없죠. 자, 최선원 노수련. 예. 어쨌든 뭐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이게 연계가 돼서 자꾸 논의가 됩니다만 총리와 비서실장은 엄연히 다르죠. 총리는 뭐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거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건 그야말로 참모고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장제원 의원이 내가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한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일 모레 발표를 한다고 그러고 자 그렇다면 다른 후보들 이름도 좀 이름이 나오죠? 그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 돌고 돌아서 다시 지금 그 사람들 그래요? 이름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이제 장제원 의원의 말도 잘 들어보면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네. 들은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공식 제안이 오지 않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이름이 나왔던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하고 신뢰가 깊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정현 전 대표죠. 이정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나오고 있고 또 뭐 원희룡 전 장관 이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돌고 돌아서 일주일 만에 처음 나왔던 사람들 이름 그대로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의 비서실은 뭐랄까요, 이제 공무원 라인이거든요. 네. 경제통 공무원 라인인데 이걸 어쨌든 정치인들, 이제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들로 바꿔야 된다. 뭐 그 정도인데 글쎄요, 이제 이 인사로 혁신의 느낌을 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뭐 혁신 이건 결국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비서실장 내일 모레 사이에 이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좀 두고 보기로 하고, 자 연계되는 이 총리 후보 여전히 많은 인물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설에 돌았던 박영선 전 장관 본인이 직접 SNS에 올린 메시지를 두고도 또 해석이 분분한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 자, 이 문장을 놓고서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자, 최재성 수석님, 이 협치가 기묘한 시기, 이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기 싫다는 뜻입니까? 전 뭐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본인이 총리를 할 의사가 없던가, 네, 혹은 박영선 총리 카드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예, 저거는 박영선 총리 아니다. 이 부정적인 예. 답변이다 이런 말씀. 본인이 뭐 그것을 원했든 혹은 거절했든 네. 아니면 아예 얘기가 없었든 간에 네. 아니다. 본인이 될 이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네. 저거는 뭐 실현 불가능한 카드가 돼버리는 말이죠. 네, 진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정반대 생각을 했는데요. 그 박영선 전 장관의 저 페북 메시지를 민주당 분들은 다 지금 최수성님 같은 그런 해석으로 이렇게 약간 몰아간다는 느낌이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는 박영선 전 장관 이 건에 관해서 첫날 나왔을 때는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아침에 이 페북 메시지가 네. 전해지면서는 아, 이게 살아있는 카드인가 보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행간을 읽은 건 아마도 박영선 전 장관이 이렇게 메시지를 낼 때는 뭔가 직접적인 제안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 본인도 좀 의혹이 있나 이렇게 저는 읽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자 이제 이런 거는 있었겠죠. 이제 이런 거를 협치 인사로 추진을 하려면 박영선 전 장관한테 제안을 함과 동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 네. 좀 의사도 묻고 이 의향도 묻고 아니면 이제 좀 그렇게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같이 하면서 이거를 진도를 빼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그 과정 생략한 채로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당장 이제 발끈하게 되고, 이런 오해 아닌 오해까지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영선 전 장관이 누굽니까? 문재인 그 대통령 하에서 네.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친문 인사잖아요. 대표적인 질문 인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 생각하기에 아니 이렇게 우리 당에 지금 친문하고 그 친명 아무래도 이제 내재적인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게 약간 교란 뭐 이간 이런 거 아니야라는 오해를 하면서 발끈하고 또 냉담한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네. 있구나 싶어서, 이렇게 된 이상에는 박영선 장관이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는 또 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진 장관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 때 거센 비판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의 국민의힘이 공천했을 때 어떠한 참패를 야기하는지 알았을 텐데도 아직도 민주당 진영 빼내가기 인사를 시도할 작정인지 황당한 하마평들로 무성합니다. 각설하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SNS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자, 최재성 수석님,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다. 그러니까 뭐 이 박영선 카드는 굉장히 좀 본 뜻이 없이 공격하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당사자한테 네. 실질적으로 총리로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타진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해명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첫 이 보도가 여권 핵심 관계자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뒤에 대통령실이 검토한 바 없다. 그리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한테 총리 해보라고 총리하라고 제안을 한 게 아니죠. 네. 지금까지 네.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협치가 아니고 일종의 마음에도 없이 이거 흔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대통령이 인사 플레이를 한다고 한 거죠. 자, 최선호 선생님,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데 이런 상황이면 뭐 이른바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를 맡고 싶다 하더라도 맡을 수 없는 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군요. 일단 박영선 전 장관 속내가 너무 좀 알쏭달쏭합니다. 네. 지금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대부분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제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기분 나쁘다든지 뭐 이런. 양문석 예. 뭐 이른바 양비 같은 경우에도 선을 확실하게 그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알쏭달쏭한 얘기를 선을 하고 긋지 있어요. 않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논란이 길어지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말한 협공을 할 때 협공의 한 주체가 혹시 이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불만을 지금 말하는 거냐 뭐 네. 이런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박영선 전 장관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이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앞에서도 계속 두 분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협치의 기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바둑으로 따지면 수순을 지금 약간 좀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민주당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자라든지 협치를 뭘 하겠다라든지 이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저런 카드가 이야기가 되는 것과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저게 먼저 이야기되는 건 완전히 수순이 다른 바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대통령실 법률수석 비서관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한테 그제 물어봤더니 올해까지 감독원장 역할을 마무리 짓고 싶다. 당분간 어디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하루 만인 어제 자, 내각 합류설에 대한 입장이 뭐냐 그랬더니 죄송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용산에서 연락받은 것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진 장관님, 이 강요를 해보신 입장에서 이 장관이나 대통령실 수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답변을 피하신 것 같아서 이 정도면 그냥 합류하시는 걸로 읽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재성 수석께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대통령실 법률수석 비서관 카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평가 안 한다니까요. 참모니까 사실 인적 쇄신 이거는 이제 한참 거리가 먼 거고요. 또 검사 출신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한간에 이제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법률수석실 부활이라는 게 민정수석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대통령 호위용 신설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고 그래서요.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대통령실로 가는 것 이것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셨으면 이제 묵묵부답이죠. 네. 혹은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멘트를 한 거는 뭐가 됐든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자, 최선원 논설위원, 네. 어제와 오늘 나온 여론조사 추이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추이부터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 지금 뭐 보고 계신 건데요. 지금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오늘 나온 네. 3주 만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3월 마지막 주에서 이번 주 이렇게 나와서 부정평가가 68%, 긍정평가가 23%로 그 전조사보다 3주 만에 1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맨 앞에 있는 거 보시면 1월 마지막 주가 63대 31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정평가가 60%를 넘어갔다는 것도 넘어간 거지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2배를 넘게 되는 것. 이게 지난 1월 말 조사입니다. 네. 그 사이에는 이제 2배까지는 안 갔거든요. 근데 네. 지금 다시 2배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MBS 조사, 엠브레인 리퍼블릭하고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한 조사도 있는데 네. 그 조사 지금 보고 계신 조사입니다. 이 조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긍정이 27, 부정이 64로 11%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긍정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1월 넷째 주,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것 보면 마찬가지로 60%로 올라갔고 거의 2배를 넘어가는 네. 이런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직무 수행을 이렇게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네. 여기 이제 오늘 갤럽 조사 내용입니다. 뭐 앞에 파란 부분은 이제 긍정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 외교 뭐 이런 등인데 오른쪽 거 이제 빨간 부분 부정 평가 이유를 보면 뭐 1번이 경제, 민생, 물가 부분이 이제 18%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통 미흡이 2위고 3위가 독단적 일방적인데 사실 저 두 개 2위, 3위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일방이고 소통에 문제가 있다 합쳐서 27%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정평가가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조사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어제 투표 영향 요인 어제 네. 조사입니다. MBS 조사 같은 경우에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1위 물가가 30%였고 2위가 정권 심판론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 외에 왜 뭐 어떤 것이 이슈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끼쳤느냐 이걸 그렇습니다. 물어본 거죠. 그런 걸 뭐 물어봤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 또 세대별 이렇게 연령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이거는 한국갤럽 그러니까 오늘 나온 조사입니다. 보면 다 비슷비슷하게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저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대전, 세종, 충청 그래서 부정평가가 15%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1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 다음에 어제 조사하고도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령대 같은 데를 보면 60대, 7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나온 한국갤럽 조사인데 6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12%포인트 올라갔습니다. 70대에서도 10%포인트 올라갔고 어제 조사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조사들이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다 이번 주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MBS 조사는 월, 화, 수였고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은 화, 수, 목입니다. 근데 화요일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통령 국무회의 때 대통령 발언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조사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총선에 참패하고 나면 원래 패배한 쪽에 좀 더 혹독한 형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저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 그 국무회의 발언을 비롯해서 총선 패배에 대응하는 지금 정권과 이 집권 여당의 뭐랄까요 어떤 수습 과정에 대한 보수 지지층의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좀 더 반영된 결과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선호 노수위원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제 법정 고지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한 4월 3주차 여론조사였고요. 자, NBS 조사는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NBS에서 의뢰해서 똑같이 4월 3주차에 정기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자, 갤럽은 지난 16일부터 18일 3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이용해 조사를 실시했고 응답률은 12.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두 조사 모두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뭐 법정 고지문 때문에 좀 자세하게 읽어드렸는데 먼저 진수희 장관님. 네. 일단 두 총선 뒤에 조사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두 조사 모두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과거에도 큰 전국 단위의 선거 이후에 여론조사는 그 선거 결과를 거의 이제 반영하는 식으로 조사되곤 했는데 보니까 두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패턴이 비슷하고 수치까지 거의 비슷대동소이하게 나와서 제가 이제 눈여겨본 부분은 바로 이 지역별 그 긍부정 평가 비율인데요. 네. 뭐 늘 보면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쪽은 그래도 부정 평가보다는 긍정 평가가 높게 나오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부정 평가가 그냥 긍정 평가를 압도하는 그 영남 지역에서조차도 압도하는 그런 결과라서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안 그래도 인사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좀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그 인사 최종 결심하시는데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최근 어제 오늘 들리는 얘기가 뭐 이건 기사에 반영된 거라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당선자들에게 전화를 돌리시면서 네. 국무회의 그 공개 파트에서 하셨던 얘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국정 기조나 방향은 옳다. 그런데 이제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거는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전원들이 있어서 저는 그 대통령님께서 이 조사 결과를 좀 그러니까 한두 개 조사 결과가 아니고 계속 같은 비슷한 그 추세의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좀 숙고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최재성 수석님, 일단 특히나 심상치 않은 점이 바로 진 장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TK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 지지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하고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이른바 지지를 철회하는 쪽이 늘어났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원래 조사에서 네. 지역별 그 조사 수치를 보는 거는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사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네. 거기는 표본이 소위 말해서 표본 추출을 안 하잖아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주 지역에 뭐 100샘플이 할당됐으면 네. 그냥 100샘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령 할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뭐 그 지역에서 뭐 광주면은 뭐 동구 얼마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무의미한데 전 지역에서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이 부산에서 어떤 조사에는 민주당이 막 10몇 프로 이기는 조사도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의미 없다는 건데 전체가 저런다는 거는 분명히 저거는 하나의 이제 흐름으로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모순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 국정 방향은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인사쇄신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쇄신이라는 거로 느껴질 만한 걸 해도 결국 대통령 부부가 쇄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무 소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충돌하고 이게 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네. 이 총선 민심도 저렇게 잘못 읽고 있구나 이런 것이 반영된 수치인데요. 저는 추가 하락 요인이 또 있다고 봐요. 우선은 이번에 이제 개각을 하고 뭐하고 하면은 네. 사실 그동안의 인사를 보면은 나중에 평가가 어떻든 간에 일단 기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안 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쇄신용 혹은 개각이나 뭐 이런 것은 더 어렵거든요. 과연 여기서 실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러면 이제 다 드러나게 돼서 새롭게 개편하는 인사 과정에서 네. 제가 보기에는 또 민심을 더 안 좋게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물가 경제 이런 문제하고 의대 정원이 또 이게 이제 휘발성이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특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특검이 다른 특검도 아니고 최상병 대통령 자신의 문제 또 김건희 여사 문제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하락 요인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수치로 그냥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해석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선호 논술위원. 일단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요인별로 보면 지금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초창기에는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번 조사를 보니까 이 긍정 평가 요인을 올리는 요인에서 많이 지금 포션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여전히 네. 1위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 오늘 오후 3시 그러니까 한 20분 남았는데 네.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죠. 예. 여기서 뭔가 이른바 좀 해결책들이 나온다면 이것들이 회복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수용한다라는 형태의 아마 입장 발표가 나올 걸로 예상이 네. 되는데, 근데 지금 국립대 총장들이 아마 그 제안하는 것들이 그 의대 정원을 지금 나온 그 뭐 이렇게 2,000명 증원을 한꺼번에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한 50에서 70% 네. 좀 자율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게 해달라. 50에서 100% 사이 정도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올해 한해서 그 정원 2,000명을 좀 손을 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아마 총리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립대 총장들의 이 제안 입장에 대해서 정작 의사들이나 네. 전공의들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은 증원을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안 늘렸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저 학생들, 전공의들이 다 지금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자기들 말로 누워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때문에 뭐랄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과연 당사자들 간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입장이 정해지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보고 있는지 이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3시에 발표를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3시에 생중계로 발표를 전해드리면서 내용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에 윤 대통령과 무려 4시간 동안 저녁 모임을 같이 했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가 또 관심이죠.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 지난 12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권 노리려면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 이렇게 거의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 또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도를 약간 좀 높였고요. 우리 당 얼씬거리지 말고 특검이나 준비하라, 이거는 지난 15일에 올렸다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현재 삭제한 상태입니다. 자,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되었을 뿐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상당히 좀 심한 어조의 높은 수위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진수희 장관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일단은 뭐 그 홍준표 시장은 누가 봐도 이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럴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그 홍 시장은 당의 원로이면서 미래 이제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면 설사 총선 그 캠페인 과정에서 선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캠페인 방식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을 하셨으면 물밑에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직접 네. 연락을 하셔가지고 선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지, 그렇게 충고를 그러면 선거 기간 중에 좀 하시던지, 그때 가만히 있다가 선거 딱 결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러고 나오시는 게 참 저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데다가 뭐 어제 알려졌잖아요. 저 그 대통령
하고 4시간 동안 네. 만찬 회동을 하셨다.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하신 얘기를 보니까요. 한동훈은 죽은 애에게 대들다가 폐쇄자 되었을 뿐이다. 네. 이 얘기는 아마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에 쓰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시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연히 이제 선거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면 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윤 대통령에게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약간 손절 이걸 네.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15일에 쓰셨던 거는 또 삭제를 했잖아요. 네. 삭제를 해놓고 다시 어제 대통령 만찬 이후에 이렇게 또 하시는 거 보면 아마 이제 그런 모종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홍준표 시장님 이렇게 하시면 글쎄요, 우리 지지층들은 과연 좋아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하나 제가 오늘 실망스러웠던 게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 뽑을 때 이 룰 있잖아요. 네. 당원 100%로 되어 있는 현재 현재 룰 룰. 예. 그대로 가는 게 또 맞다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홍 시장이 과거 박근혜 대표 시절에 당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바꿨던 룰이 바로 그거예요. 예. 7대3.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하는 거죠. 반영한다는 룰로 바꾸신 분이 또 이제 와서는 뭐 당원 100%로 당원들의 축제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 이분이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오시려고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늘 홍 시장님 말씀이 매번 이렇게 자꾸 바뀌실 때가 많아서 종잡을 수가 없긴 합니다. 네. 네, 홍 시장이 전당대회에 나오시려고 하시는지는 뭐 잠시 뒤에 좀 따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최재성 수석님, 근데 일각에선 홍준표 시장이 연일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것이 오히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몸집을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군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뭐 이 야당에서도 뭐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엄청 공격했잖아요. 뭐 정치가 늘 그런 거라서. 그런데 이제 주목할 것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네. 유난 충돌이라는 말로 몇 번 이제 노정이 됐는데요. 폭발이 안 된 그 마지막 장면이 비례대표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셨다는 보도 아니었어요? 따옴표 처리해서 나온 보도. 그래서 험지 광주 같은 데서 고생하는 사람 배려 안 하면 어떡하느냐. 또 당직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비례대표 명단 수정하면서 뭐랄까 저는 빅엿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정은 했는데 명단 수정은 했는데 대통령실 출신을 당선권 밖으로 빼버리고 호남 배려는 조배숙 네. 의원으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당직자들은 한 계단씩 순번을 올렸는데 전부 20번 바깥에서 당선권 밖에. 예. 그러니까는 그 다음 날 바로 민생특보로 그 광주 시당위원장 했던 네. 그분을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폭발하지 않은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은 첫 번째 대선 후보나 대선 후보 될 이 의지 혹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저격을 했어요. 이게 아주 일관됩니다. 네. 여러분은 안철수, 뭐 나경원 네. 전부 다 그랬거든요. 자신의 그래서 경쟁자라고 예, 생각하는 그런데 건가요?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네. 이미 틀어진 정도가 아니고 감정 폭발이 유보된 것이 더 무섭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껴든 거죠. 껴들어서 이제 제압용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것이 홍준표 시장 스스로가 총리의 김한길 그다음에 비서실장 전재원을 천거했다 그러는데 그 대통령이 실제로 물어봤다면은 행간을 읽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이제 자기 존재감. 그러면 대통령은 오히려 옛날 같으면은 이런 카드를 실제로 굳혔다가도 미리 이렇게 세버리면은 그냥 기분 나빠서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도 여러 가지 수렴 과정을 거쳐서 했다. 근데 네.
내용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거죠. 거기에 또 홍 시장이 좀 역할을 한 점, 거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등장을 했고 확실히 밟힌 거죠 이번에.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조정은 국민의힘 당선자죠. 지금 의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과 통화를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예. 그러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짐작하건대 굉장히 소진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내 운명은 내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발언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소환해 이제 오시는 거자. 예. 그리고 너무 빨리 나오면 재충전 없이 소환해 버리면 원래 이 배터리를 예. 처음에 사면 완전히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한 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통화 말고 만나시진 않으셨어요? 만나진 않았습니다. 동원을 했고 좀 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맞고 좀 푹 쉬라고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조정훈 의원에게는 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만, 자, 그간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 이 쉬는 기간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침에 누가 그러던데요?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저는 뭘 배울 때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제 말을 지키고 끝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심은 언제나 옳습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네, 자, 진수희 장관님, 한동훈 위원장 정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 조정훈 의원이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 운명은 내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뭐 또 국민이 부르면 또 당원들이 부르면 좀 오겠다 뭐 이런 속내가 읽히는데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정도의 총선 참패 끝에 네. 그 사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롯이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사퇴하셨기 때문에 이 금방 다시 나오기에는 그때 하셨던 말씀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조금 초조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자리에 어떤 공간에 어떤 시점에 복귀를 해야 하는지가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오면 너무 잃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때 놓치면 언제 나오지? 라는 이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몸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최재성 수석께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마음은 나오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런데 왜냐하면 뭐 여기를 놓치고 조금 쉬고 그다음에 뭘 모색하기에는 뭐 보궐선거, 지방선거 정도잖아요. 그런데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잠재적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공천을 줄 거냐 보궐선거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다른 정치인들처럼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이 대권을 꿈꾸고 추진하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총선 불출마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바로 대권에 도전하는 이런 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로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생각은 할 텐데 계산서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압도적이고 폭발적으로 뭐 2, 3등하고 뭐
격차가 확 네. 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조사해 보면은 1등이 나온다는 그렇죠. 보도들은 있는데 그러나 이게 폭발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권과도 뭐 이런 것을 경계하는 당권 후보들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뚫을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이제는 만들지는 못해도 못하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다음 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 네.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튼 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2패를 않는 또 보궐선거에서 또 어디가 나오든 간에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수도권에 만약에 보궐선거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계속 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는 해야 되는데 이게 계산서가 안 나오는 이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진짜로 권력 의지가 이런 걸 돌파해서 할 만큼 있느냐. 네. 그래서 뭔가는 하고는 싶은데 어려운 환경 이런 것을 돌파하면서까지 하는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권력 의지의 일종의 한의 강도 네. 이런 것이 본인 스스로가 세지는 않다는. 저는 그거는 권력 의지보다는 내공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네. 같은데 그게 그 다 정도의 권력 의지에 내공. 자,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가 또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용이 깁니다만 저희가 좀 축약해서 살펴보죠. 자, 한동훈 전당대회에 나올까? 그는 당대표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본다. 앞에 이렇게 썼고요. 자,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얘기를 썼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중국의 대표적인 두 개의 궁정 쿠데타 주역 중 사마의의 길을 걷기보다 인표의 길을 걷지 않을까 예상한다. 자, 이거는 뭐 제가 중국 특파원을 지낸 입장에서 좀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마의라는 사람은 조조를 도와서 위나라를 세웠다가 결국 조조로부터 그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자기 자손한테 나라를 세우도록 물려주죠. 그래서 역사의 최후 승자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인표, 중국어로 린비아오라는 사람은 마오쩌둥과 함께 중화인민공화국을 건설해서 마오쩌둥의 한때 후계자로 불렸다가 쿠데타를 기획했다 그렇게 들통나는 바람에 비행기를 타고 소련으로 도망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목숨을 잃게 된 아주 비운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표의 길을 걷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죠. 예,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심평 변호사는? 지금 심평 변호사는요, 조국 그 대표 띄우기에 벌써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 또 그 중에 잠재적 경쟁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조국 대표를 띄운다고요? 조국 예. 아니 윤 대통령이 이미 이제 대통령이 예. 되신 거니까 이 심평 변호사 최근에 이 그 언사들을 보면 조국 대표 엄청 그 띄우기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저 심평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는데 왜 조국 대표를 띄웁니까? 근데 윤 대통령 쪽에서는 예. 심평 변호사를 더 이상 뭐 멘토 이렇게 그렇게 안 받아들이지 보시는 것 않기 같아요. 때문인가요? 예. 안 보고 이제 조국 대표 띄우기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미. 예. 네, 최재성 수석께서는 왜 이런 저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심평 변호사님은 사실은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던 그런 이제 흔적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지금 비례대표 대신 민주당 출신의 모 의원하고 또 하여튼 가족 관계. 예, 네. 가족 관계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본인은 뭐 아니라고 자꾸 부인을 하십니다만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부르죠. 예, 그래서 뭐 조국 장관 때문에 한동훈을 그런다가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의 일단 뭐 가능성, 상품성 이런 것을 전혀 이제 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안 된다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이제 하신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조국 장관도 사실은 심평 변호사가 바로 정치를 하게 되면 대선 주자급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을 일찍이 얘기를 하신 거는 맞죠. 네. 일찍이 예견을 하셨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요즘. 네.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의대 정원 관련 발표를 오후 3시에 정확히 하기로 했답니다. 약 50초쯤 남았는데 자, 최선호 논술위원께서 그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고 여담 끝내도록 하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본인도 안 나간다 그랬지만 외국 나가면 안 됩니다. 최근에 외국 나갔다 돌아온 사람 중에서 정치적 미래가 좋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 나가면 안 되고 아까 앞서 보셨던 조사에서도 한동훈 그 위원장이 15%포인트로 지지도가 그 현재 여권 인사들 중에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네. 정치 문법으로 보면 안 나와야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보면서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당원 투표 100% 룰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혹시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경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세게 지금 비판 내지는 거의 비난하고 계신데 그거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 전대에 나오면 안 된다. 못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기 한덕수 총리가 발표를 위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여담